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던 공원은 평화로웠습니다. 싱그러운 풀내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나른하면서도 기분 좋은 활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서연은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이 평온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짬을 내어 찾는 이 공원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과 재충전의 시간을 선사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책갈피를 끼워 넣은 소설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주변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분수대 주변을 뛰노는 아이들, 한가로이 산책하는 노부부, 잔디밭에 누워 담소를 나누는 젊은 연인들. 모두가 저마다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듯 보였어요. 서연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민 1.5세대로서 낯선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그녀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넘고 때로는 노골적인 편견과 싸우며 자신만의 길을 닦아왔지요. 그 과정에서 얻은 사회적 성공과 명성은 때때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제법 안정된 기반 위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성과 강단을 겸비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런 조용한 공원에서 홀로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그녀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평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2명의 제복 경찰이 망설임 없이 그녀가 앉은 벤치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구둣발 소리가 평화로운 공원의 정적을 깨뜨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평범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날카롭고 적대감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 씨 맞습니까? 한 명의 경찰이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움과 당혹감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미란다 원칙을 읊조리는 경찰의 목소리가 공원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멎은 듯했고 오직 그 기계적인 목소리만이 서연의 귓가에 박혀들었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호기심, 놀라움, 의심, 그리고 일말의 동정심마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들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리던 평화는 온데간데없고 그녀는 순식간에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듯한 극심한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경찰들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져 펼쳐진 채 나뒹굴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부터 하세요. 영장은 있습니까? 서연은 뿌리치려 했지만 건장한 2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렸지만 그 속에는 평생을 지켜온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항변에 경찰 중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권태로운 표정의 남자가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영장, 곧 구경하게 될 겁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아줌마. 아줌마라는 호칭. 그 속에는 명백한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을 능멸하는 듯한 그 경찰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러나 주변의 소음을 뚫고 나갈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하는 이 무례한 짓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경고와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잡혀가는 주제에 큰 소리치기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군. 시끄럽고 빨리 가자고. 다른 경찰이 그녀를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서연은 휘청거리며 몇 걸음 끌려갔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혹은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무슨 일이냐고 묻거나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완벽한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힘없이 경찰차를 향해 끌려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앉아있던 벤치와 바닥에 떨어진 책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존재했던 평화로운 세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반드시 이 부당함의 대가를 묻고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그녀의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의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공원의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고요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아직 경찰들의 귓가에 조롱 섞인 농담으로만 남아있겠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후회하게 될 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후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쓰라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막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뒷좌석은 딱딱하고 비좁았습니다. 좌석 시트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누군가의 토사물 같은 역한 냄새가 섞여 올라왔지요.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공원에서 겪었던 치욕적인 상황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손목에 채워진 수갑의 차가운 감촉은 그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분노나 당혹감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마치 화물짝처럼 거칠게 끌려 내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경찰들의 시선은 무감각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호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판사로서 수없이 많은 피의자들이 거쳐 갔을 바로 그 절차를 이제 자신이 직접 겪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스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것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배정된 곳은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감도는 작은 유치장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딱딱한 간이 침대와 악취를 풍기는 변기가 전부였어요. 철창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벽에 기대어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법대 위에서 내렸던 수많은 판결들, 그 판결들로 인해
이곳에 갇혔을지도 모를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개인들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당함이 어쩌면 이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철창문이 열리고 한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책상 앞에 놓인 의자를 발로 툭 차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신문실의 풍경이었지요. 형사는 서류 몇 장을 뒤적이더니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그렇죠?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겁니다.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형사를 응시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입회하기 전까지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의 단호하고 차분한 대답에 형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잠시 서연을 노려보더니 이내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변호사?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의뢰하는 말이지. 당신 같은 사람이 변호사를 부를 돈은 있고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권리 침해였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형사는 잠시 서연과 신경전을 벌이는 듯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똑똑한 척하기는. 그래봤자 소용없을 텐데. 그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자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짧은 신문 과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시스템의 오만함과 폭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한 명의 인격체나 존중받아야 할 시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혹은 귀찮은 골칫거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변호사가 온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 혹시 변호사마저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로서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을 압박하려 들지는 않을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처한 평범한 시민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절망적일지를 생각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을까? 그녀는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수호해야 할 이 시스템의 민낯을 똑똑히 보고 기억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법대 위에 섰을 때 오늘의 이 경험은 그녀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치장 복도에서는 다른 수감자들의 잠꼬대 소리, 간수의 발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 같은 것들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딱딱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이 아릿하게 느껴졌고 낮에 자신을 조롱하던 경찰의 얼굴과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경고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할 이유는
단지 개인적인 명예 회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당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 되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의 공기 속에서 서연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진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유치장의 좁은 공간은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섬과 같았지요. 서연은 매 순간 자신을 덮쳐오는 불안감과 싸우며 동시에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희미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은 데이비드 그린. 서연과는 오래전 어떤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특히 공권력 남용과 관련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연락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을 들은 지인이 수소문 끝에 그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지요. 데이비드는 면회실에서 만난 서연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듯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마주한 서연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초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흐트러짐 없이 깊고 강렬했습니다. 서연 씨, 우선 얼마나 놀라셨을지 괜찮으십니까?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 와줘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와야지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체포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와 자신이 느꼈던 부당함, 특히 경찰들의 명백한 절차 위반과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지요. 그녀의 설명을 듣는 동안 데이비드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공원에서 체포했다고요? 명확한 혐의 내용 고지도, 영장 제시도 없이? 이건 명백한 불법 체포입니다. 특히 그 아줌마 발언과 경고를 무시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데이비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나를 체포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혐의가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알아봐야지요. 우선 경찰 측의 공식적인 사건 기록과 체포 보고서를 확보하고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혹시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비드는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사건 담당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경찰 측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중요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지연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착용했을 바디캠 영상 제출 요구는 기기 오작동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되었고 공원 주변 CCTV 영상 역시 사각지대였다거나 화질이 불량하여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답답함이 데이비드를 짓눌렀습니다. 이상합니다, 서연 씨. 너무 매끄럽게 증거들이 없어요.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손을 쓴 정황이 너무 짙습니다. 다음 면회에서 데이비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를 체포했던 경찰관들의 과거 기록도 살펴봤는데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더군요. 과잉 진압이나 증거 조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요. 어쩌면 그들이 과거에 서연 씨와 어떤 악연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거나. 서연은 데이비드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관여했던 수많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기득권 세력과 맞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원망과 반감을 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딱 집어내기는 어려웠지요. 글쎄요,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나를 공격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는 짐작하기 어렵군요. 혹시 최근에 맡으셨던 일이나 진행 중이던 중요한 사안은 없었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발을 묶어두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최근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던 사안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 극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지만 만약 그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갔다면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추측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신 그녀는 다른 방향으로 데이비드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데이비드, 체포 절차 자체의 위법성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혐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싸워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미란다. 원칙 고지 시점이나 영장 없는 체포의 적법성 요건 같은 부분들을요. 서연의 지적은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냉철한 분석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평범한 피의자라면 당혹감과 분노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지요. 맞습니다.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면 그 이후의 모든 절차도 정당성을 잃게 되지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활력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조언을 바탕으로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관련 법규와 판례들을 다시 꼼꼼히 검토하고 체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며 경찰 측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한편 유치장 안에서의 서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배급되는 식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눈을 감고 과거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나 경험했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사유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유치장 내부의 다른 수감자들이나 교도관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표정, 관계 속에서 어쩌면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이면이나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과 분석력은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과 데이비드는 보이지 않는 벽의 실체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찰의 비협조나 관료주의적인 태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교묘하고 조직적이며 어쩌면 더 높은 곳에서부터 비롯된 압력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벽이 높고 단단할수록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될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이 행해야 할 정의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유치장의 밤은 낮보다 더 길고 깊었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최소한의 조명만이 남겨진 공간 속에서 서연은 종종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낮 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했고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도 했지요. 데이비드 변호사가 던졌던 질문, 과거에 당신과 악연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며 현재의 이 부당한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지 그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몇 해 전 그녀가 깊이 관여했던 한 환경 문제였습니다. 지역의 유력 기업이 추진하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주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개발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청회에서 날카로운 논리로 기업 측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지요. 결국 개발 계획은 축소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 그녀는 해당 기업과 그와 결탁했던 일부 정치인들에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혔을 터였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앙금이 아직 남아 기회를 엿보던 그들이 이번 일을 꾸민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힘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기억의 편리는 그녀가 소수자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진 부당한 노동 착취 사건을 접했을 때 그녀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지요. 그녀의 노력으로 사건은 공론화되었고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같은 민족끼리 왜 문제를 만드느냐는 일부 동포들의 비난과 질시를 받아야 했고 가해자 측으로부터는 쓸데없이 나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때로는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길인지를 절감했었습니다. 혹시 그때 원한을 품었던 누군가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갈수록 그녀가 지켜온 신념과 원칙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해 왔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옳음을 추구했을 뿐이지만 그 옳음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국계 여성이라는 사실은 때때로 그녀의 행보를 더욱 눈엣 가시처럼 여기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성공을 시기했고 또 어떤 이들은 여성이, 그것도 소수 인종 출신이 감히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점잖은 척했지만 뒤에서는 은밀하게 그녀를 폄훼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서연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체포는 그동안 쌓여왔던 그 모든 반감과 적의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유치장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내렸던 결정들, 그로 인해 벌어졌던 결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거나 외면해야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상처와 교훈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실마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들의 얼굴과 태도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과도한 확신과 노골적인 적대감. 그것은 단순히 직무 수행 중의 실수나 과잉 대응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그들은 서연을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우는 누구일까? 과거의 적들 중 하나일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이나 세력일까? 서연은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며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기업의 사주? 정치적인 음모? 개인적인 원한? 아니면 경찰 내부의 부패 세력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벌인 일? 어느 것 하나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번 사건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보라고,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읽어내라고 말입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더욱 명확해지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 안에서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그녀에게 보내는 진정한 경고이자 앞으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일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유치장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이 작은 공간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가장 깊은 사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투사였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가올 새벽의 빛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빛을 만들어낼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다가올 싸움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서연의 편이 아닌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데이비드 그린 변호사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사건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두껍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끄는 듯 했습니다. 서연에게 적용된 혐의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녀를 풀어줄 만한 결정적인 증거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유치장 안에서 서연은 초조함과 싸우며 데이비드가 가져다주는 소식 하나하나에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도 조금씩 마모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체포 당시 공원에 있었을지 모를 목격자들을 다시 한번 끈질기게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 관여되고 싶지 않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침내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공원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노인이었는데 사건 당일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서연과 그녀를 체포하던 경찰들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침묵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서연이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용기를 내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경찰들이 그 여자분에게 너무 거칠게 굴더군요. 특히 한 경찰은 뭐라고 소리치면서 비웃는 것 같았고 여자분은 아주 침착하게 대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노인의 증언은 결정적인 물증은 아니었지만 서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경찰들의 강압적인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의 증언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실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정보 중 하나는 서연을 체포했던 두 경찰관 밀러와 핸더슨의 과거 징계 기록이었습니다. 경찰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 데이비드는 포기하지 않고 정보 공개 청구 소송까지 불사하며 압박했습니다. 마침내 그 기록의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밀러 경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잉 진압과 직권 남용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인물이었고 핸더슨 경관은 증거 조작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았으나 불분명한 이유로 징계 없이 넘어간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서연의 체포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습적인 문제 경찰관들에 의해 저질러진 예견된 사건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검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담당 검사인 스티븐슨을 만나 노인의 증언과 경찰관들의 문제적 과거 기록을 제시하며 서연에 대한 기소가 얼마나 부당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역설했습니다. 스티븐슨 검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데이비드가 내미는 증거들을 검토하면서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문제 경찰관들의 과거 기록은 검사로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고 변호인 측이 경찰들의 과거 행적과 이번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면 검찰로서는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과 함께 무고한 시민을 기소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요. 스티븐슨 검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사건을 뒤집는 것은 검찰의 위신 문제와 직결된다며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스티븐슨을 비롯한 신중론자들은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했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거는 빈약하고 피의자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물이며 변호인은 유능하고 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체포 과정 자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티븐슨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경찰 고위층과 연락을 취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지만 그들 역시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조용히 덮고 싶어하는 기색마저 느껴졌지요. 이러한 검찰 내부의 기류 변화는
데이비드에게도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공세적으로 나섰습니다. 언론에 서연의 억울한 사연과 경찰의 위법 행위 가능성을 흘리며 여론전을 시작했고, 동시에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여 서연의 석방을 압박했습니다. 여론은 점차 서연에게 동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검찰과 경찰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티븐슨 검사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서연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검찰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연락하여 검찰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치장 면회실의 칸막이 너머로 데이비드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곧 풀려나실 수 있습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경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분노와 앞으로 시작될 또 다른 싸움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질문 의도를 알아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서연 씨의 혐의에 대한 것일 뿐 경찰들의 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들의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했지만 그녀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당한 시스템에 균열을 낸 것은 분명했지만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마주하게 될 자유의 공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방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이미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치장의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서연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하는 바깥 공기는 감옥 안의 눅눅하고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선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린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지만 그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무게감이 함께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 앞에는 데이비드 변호사와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인 지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고생 많으셨어요. 데이비드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지? 지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체온에 잠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서연은 애써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창밖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마치 한편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평화롭던 공원에서의 오후 갑작스러운 체포, 경찰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감촉 그 모든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자유를 되찾았다는 안도감보다는 깊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마음을 더 크게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익숙한 공간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체포되던 날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다시 떠올라 잠시 현기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진이는 서연을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진이는 그녀의 상태를 염려하면서도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자리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들의 얼굴, 그들의 오만하고 비웃음 가득했던 표정, 그리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라고 내뱉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 그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기보다는 차갑고 단단하게 응축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간 서연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심신을 추스르는데 집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의 불기소 결정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검찰이나 경찰 측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애매한 표현 뒤에 숨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였지요.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녀의 과거 행적을 들추며 가십거리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악의적인 글들도 넘쳐났습니다. 서연은 이런 외부의 소음들에 애써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서연은 데이비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데이비드에게 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연 씨,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형사고발을 통해 그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요.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해졌던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이 법의 이름으로 단죄받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의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밀러와 핸더슨 경관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휘 책임자까지 포함해서요. 직권 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그리고 가능하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증거 조작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그녀의 요구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쉬운 싸움은 아닐 겁니다. 경찰 조직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연 씨는 또다시 힘든 시간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만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한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굳은 결의를 확인했고 이제 변호사로서 그녀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과 데이비드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기억나는 모든 대화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서연의 진술과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다시 접촉하고 경찰 내부의 비리나 부조리에 대해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탐문하며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외부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침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유치장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단력과 예리한 전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최종 무대는 바로 그녀가 가장 잘 아는 곳, 법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서연과 데이비드의 편에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으로 서연이 풀려나면서 공세와 수세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지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며 공세를 취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집 거실은 어느새 임시작전본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사건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벽에는 사건의 타임라인과 인물관계도 증거 목록 등이 복잡하게 붙어 있었지요. 서연과 데이비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며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야말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체포했던 밀러와 핸더슨 경관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징계 기록 외에도 그들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경찰을 상대로 증언하기를 꺼렸지만 데이비드의 끈질긴 설득과 서연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밀러 경관에게 과잉 진압을 당해 부상을 입었던 청년 핸더슨 경관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할 뻔했던 노점상 주인, 그들의 비협조적이고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던 시민들의 증언이 속속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밀러와 핸더슨의 위법 행위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였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는 경찰 행정 및 절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연 체포 당시 경찰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의 예외 요건 불충족, 미란다 원칙 고지 시점 및 방식의 부적절성, 피의자 권리 고지 미흡, 체포 과정에서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바디캠 영상의 의문스러운 부재까지. 전문가의 의견서는 경찰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이 모든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때로는 데이비드조차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법리적 쟁점이나 전략적 포인트를 짚어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경찰 내부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조직 전체의 책임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밀러와 핸더슨의 과거 행적이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화된 범죄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치밀함에 데이비드는 여러 번 감탄했습니다. 그녀가 법률 분야에 상당한 조예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치 노련한 검사나 판사처럼 사건 전체를 조망하고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왜 그런 험한 일을 겪어야 했는지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물론 그는 서연의 진짜 신분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쌓아가는 동안 밀러와 핸더슨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찰 노조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려 반격에 나섰습니다. 서연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증거 불충분일 뿐 무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서연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경찰관들을 음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가 접촉했던 증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회유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서연의 집 주변을 의심스러운 차량이 맴돌거나 밤늦게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은 서연과 데이비드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모든 협박과 방해 행위를 철저히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젠가 법정에서 그들의 비열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 끝에 마침내 데이비드는 검찰의 밀러와 핸더슨, 경관, 그리고 그들의 직속상관 일부를 직권 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폭행, 장거 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그동안 수집된 방대한 증거 자료와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신중하게 고발장과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처음 서연을 불기소 처분했던 스티븐슨 검사는 아니었지만, 그 역시 이 사건이 가지는 무게감과 파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출한 증거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특히 여러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전문가 의견서는 경찰관들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반면 경찰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했고,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정황들만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검찰로서도 더 이상 경찰의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기소를 망설인다면
검찰 역시 공권력 남용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밀러와 핸더슨 경관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속상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주범격인 두 경찰관을 법정에 세우기로 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기소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체포되었던 시민, 경찰을 법정에 세우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의의 심판 시작되나 와 같은 헤드라인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사건은 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로 배당되었습니다.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법원은 관례에 따라 재판 기일이 임박해서야 담당 판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와 서연은 어떤 판사가 배정될지 예의주시하면서도 누가 되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재판 기일이 다가올수록 서연은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사건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법정에서의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고나 증인이 아니라 마치 이 재판을 주재하는 사람처럼 사건 전체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재판이 단순히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재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홀로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앉았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어둠이 내려앉는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곳에서 겪었던 끔찍한 모멸감과 절망감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고요한 투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결국 작은 빛들을 완전히 삼킬 수는 없다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작은 빛들 중 하나가 되어 정의라는 이름의 새벽을 밝히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리라고. 심판의 문턱에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다는 생각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곧 다가올 격전지를 향해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 안은 이른 시간부터 방청객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차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법정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피고인석에는 말끔하게 정복을 차려입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밀러와 핸더슨 경관이 변호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 서연 앞에서 보였던 오만함 대신 초조함과 일말의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사석에는 이 사건의 기소를 결정했던 검사와 그의 팀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맞은편 변호인석에는 데이비드 그린 변호사가 서연의 곁을 지키듯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늘 고소인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지요.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녀를 둘러싼 소란과 긴장감 속에서도 그녀 자신은 완벽한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재판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법정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장례 정리 요원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라는 안내와 함께 법정 뒤쪽 문이 열리고 마침내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문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검은색 법복을 입은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걸어 나와 법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판사의 얼굴은 아직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복의 무게 때문인지 혹은 의도적인 연출인지 판사는 약간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판사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판사는 자리에 앉아 잠시 서류를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밀러와 핸더슨 경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입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과 함께 술렁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석의 검사들도 심지어 데이비드 그린 변호사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법대 위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판사는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공원에서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비웃었던 바로 그 경찰관들을 이제 법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엄정한 눈빛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법정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나무 망치로 법대를 가볍게 탁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데니얼 밀러, 마이클 핸더슨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권위와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밀러와 핸더슨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그리고 서연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가 그들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재판은 서연의 엄격하고 공정한 진행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하며 밀러와 핸더슨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입증해 나갔습니다. 공원 카페 주인 노인의 증언, 다른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진술, 경찰 절차 전문가의 분석,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늦게 복구된 바디캠 영상의 일부가 공개되자 피고인 측은 더 이상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는 서연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장면과 체포 이후 두 사람이 증거인멸을 공모하는 듯한 대화 내용까지 담겨 있어 법정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서연 판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였지만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대신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부 부적절했을지는 몰라도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공무 수행 중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밀러와 핸더슨은 최후 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반성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뉘우침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극히 냉철하고 침착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검사나 변호인의 논점을 명확히 하도록 유도했고,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절차를 벗어나는 발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지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인간적인 분노와 고통의 기억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법대 위에 앉아 있는 동안 철저하게 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법의 정신이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이 재판을 통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변론과 증거 조사가 끝나고 마침내 판결 선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데니얼 밀러와 마이클 핸더슨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였고 법 집행관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들의 죄목 하나하나를 명시하며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밀러와 핸더슨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법을 집행하는 자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판결이 피고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판결문 낭독을 마친 서연은 다시 한번 법봉을 들어 법대를 내리쳤습니다. 탕! 그 소리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두가 떠나간 텅 빈 법정. 서연은 홀로 판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법복을 벗어 의자에 걸쳐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희생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겼지만 이 승리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싸워나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싸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시련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으며 이제 그녀는 그 힘으로 더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완전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그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따뜻하고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